안녕하세요. 우선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들과 문재인이 함께하는 시국대화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숙명여자대학교 48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김성은입니다. 오늘은 날이 많이 포근했던 이틀 전과 달리 기온차가 굉장히 심해서 유독 추위를 견디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추위에도 불구하고 현 시국에 관해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러 와주신 문재인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먼저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숙명여대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몇 년 전에 지금은 이제 재단이 분리됐는데요. 그전에는 숙명여대가 숙명여중여고하고 같은 재단이었거든요. 제 아내가 숙명여중여고 출신이어서 제가 이 숙명이라는 이름에 아주 친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온 국민들 분노가 대단하죠. 그런 가운데 우리 젊은 사람들 분노가 특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나라냐, 그런 통탄이 절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기 숙명여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동맹휴업 결정했잖아요. 그래서 동맹휴업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또 그게 지금 전국 대학에 어떻게 퍼져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하는 이야기도 듣고 싶고, 또 우리 학생들이 정치권에 바라는 이야기 또 듣고 싶어서 오늘 이 방문을 했거든요. 편하게들 말씀해 주시고, 우선 먼저 누군가 우리 카메라 있는 가운데 그 동맹휴업의 취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숙명여자대학교는 지난 21일 월요일에 동맹휴업을 결의했습니다. 얼마 전 박근혜는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변하고 대통령직을 고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처참히 무시하고 민심에 등 돌리겠다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소통도 되지 않는 그에게 우리는 더욱더 엄중히 경고해야 합니다. 각계각층에서 규탄을 외친 지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청와대에는 국민의 분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봅니다. 민심을 철저히 짓밟으며 국민의 촛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무능한 대통령은 단지 비선실세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던 것은 아니었을지 한탄스럽습니다. 우리 숙명여자대학교는 25일 금요일에 동맹휴업을 진행 및 선포합니다. 일각에서는 학생의 본분인 학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학생이기 전에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국가의 비민주적이고 비극적인 국정 운영에 대해 더 이상 참을 수 없기에 동맹휴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4,763명이라는 적지 않은 수의 학생들의 투표로 결의된 동맹휴업은 우리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 위기의 순간이 닥쳐올 때마다 국민의 힘으로 그리고 대학 청년들의 힘으로 난관을 헤쳐나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오늘 진행되는 시국대화는 우리 숙명여자대학교 학우들이 갖고 있는 현 시국에 대한 생각과 앞으로의 우리 대한민국이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정말 국가적인 위기 상황인데요. 그래도 촛불 집회를 보면서 또 우리 이 대학생들 비롯한 젊은 사람들의 참여들을 보면서 저는 또 새롭게 많은 좀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선 첫째로 전 국민이 분노하면서 일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정말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드는데 저는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또 하나는 이 촛불 집회가 정말 많은 시민들이, 100만 시민들이, 전국적으로는 수백만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고 또 그 바탕에는 엄청난 분노가 깔려 있는데도 또 대단히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들을 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국민들에게 더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또 전 세계에 감동을 주고 있거든요. 대통령은 전 세계의 비웃음거리가 됐지만, 전 세계의 부끄러움이 됐지만, 우리 국민들은 정말 전 세계가 감동하는 그런 자랑거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평화적이고 문화적이고 성숙한 집회 시위가 과거에 우리가 화염병으로 경찰과 맞섰던 그런 시위보다 저는 훨씬 더 우리 세상을 크게 바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가 우리 대학생들을 비롯한 우리 청년 학생들, 특히 또 중고등 학생들까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의 참여인데요. 과거에 그 우리나라는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왔었어요. 일제시대 때 3.1운동, 또 광주 학생의거를 비롯한 학생 독립운동들, 또 해방 후에도 대구의 2.8 학생의거, 또 3.15 의거를 비롯한 또 4.19 혁명, 부마 민주항쟁, 또 광주 민주항쟁, 6월 항쟁, 모두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이끌고 또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끌어 왔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한 몇 년 전부터 이 대학생들의 그 연합단체가 말하자면 용공단체로 몰리기도 하고 또 학생운동이 좀 대중운동과 조금 거리가 생기면서 학생운동이 쇠퇴했고 그동안 학생들의 사회적 발언이라든지 정치적 발언 또는 또 정치적 참여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요즘 학생들이 헬조선이라고 탄식하고 흑수저, 금수저 이렇게 나뉘어지는 불공정한 세상을 한탄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학생들이 그만큼 정치적 참여를 하지 아니한 그 책임도 없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젊은 청년 학생들이 이렇게 나서주는 것은 아마도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보다 공정한 세상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데 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 함께 해주신 우리 숙명여대 학생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끝까지 다들 함께 해주실 겁니까?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또 이제 숙명여자대학교 학우분들의 좋은 말을 듣고 싶은데 발언을 희망하시는 학우분들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인 이다경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너무 떨려서 미리 이렇게 좀 다 아무 말 대잔치 할까봐 써왔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좀 숨을 고르고 제가 달림이라고 제가 불러도 괜찮을까요? 네, 제가 항상 달림이라고 불러왔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진행되던 집회를 바라보면서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탄핵반대 집회를 보시고 거대한 촉구를 받다.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렇게 수준 높은 시민들을 상대로 정치를 하려면 앞으로 누구라도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달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전국에서 수많은 촛불을 보며 대한민국의 희망을 받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도합 10년 동안 버텨올 수 있었던 힘은 이렇듯 성숙한 국민들 덕분이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근혜 정부를 지내며 국민들의 가슴에 무력감과 패배감이 잠식해 있는 것을 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웰빙과 슬로우푸드 같은 말이 유행하던 시대에서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헬조선, M4세대, 금수저, 흑수저와 같은 말이 시대상을 나타내는 단어로 유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저를 포함한 국민들의 마음속에 국가와 정치에 대한 불신, 미래에 대한 회의감과 불안감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 와닿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모든 통치 행위를 저는 악행이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정부가 저지른 악행이 너무 많아 열거하기가 어렵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악행을 집권 여당의 자리에 있음에도 묵과한 새누리당도 정말 치가 떨리게 싫고 동조한 재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달님께 감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국민의 가슴속에 자리 잡은 대한민국에 대한 회의와 불신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달님께서는 어떤 세상을 염원하십니까? 무력감과 패배감이 잠식한 2016년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히 제가 말씀드리건대 저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 정의가 패배하지 않는 세상, 적어도 분하고 서러워 거리로 뛰쳐나오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염원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예, 질문하시면서 답을 다 말씀해 주셨죠. 제가 촛불 집회에 나가면 옆에 계신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차가운 길바닥에 앉지 않아도 되는 세상 만들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퇴진만이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넘어서 정말 우리가 꿈꾸는 그런 우리가 사람 사는 세상, 또 사람이 먼저인 세상,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아까 젊은 사람들이 금수저, 흑수저 이렇게 그 차별을 통탄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미래에 대해서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우선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의 불신 말씀하셨어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사실은 대통령의 헌법유린 국정농단, 정치가 막았어야 되는 거고 또 정치가 바로잡아야 되는 건데 정치가 그 역할을 못했어요. 그러니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거리로 나서서 직접 민주주의의 방식으로 외치고 계신 거죠. 이렇게 정치가 못한 역할 국민들이 직접 해주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 정말 정치인으로서 부끄럽다는 말씀과 함께 좀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감사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저와 정치권은 촛불 민심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고 이선으로 물러서는 것, 이것이 우선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그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는 촛불 민심과 함께 전면적인 퇴진 투쟁에 나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스스로 퇴진하고 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적인 퇴진 방법인 지금 탄핵의 길로 나선 것입니다. 이제는 야 3당이 탄핵 발의에 대해서 조금도 저는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야 3당의 합동 요청을 열어서 야당 의원들 전원이 함께 탄핵 발의안에 서명하고 또 이어서 새누리당 의원들을 상대로도 공개적으로 탄핵 발의에 서명을 받는 그런 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의원이 탄핵 발의에 찬성해서 서명했고 어떤 의원은 거부했는지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누리당의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유린 국정농단의 공범이잖아요. 그 공범으로서 책임을 지고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침몰을 하는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속죄하는 길을 선택해서 탄핵 발의에 찬성하고 또 탄핵 의결에 또 찬성하느냐, 저는 이 선택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만약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탄핵 발의에 거부한다든지 또 탄핵을 또 거부한다면 우리 유권자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다면 탄핵 의결은 문제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또 그렇게 압도적으로 탄핵이 의결이 되고 또 우리 국민들의 하야를 바라는 민심들이 계속 이렇게 표출되어 나간다면 저는 현재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할 것이라고 확신하거든요. 그런 노력을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 국정공백에는 혼란은 또 이루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탄핵의 길로만 가는 것은 아니고 법 절차적으로는 탄핵의 길을 밟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께서 끝까지 이렇게 퇴진 투쟁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이전에 스스로 퇴진하도록 그렇게 압박을 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들 저희가 앞장서서 할 테고요. 또 우리 학생들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김지윤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문재인 전 대표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성인으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하루빨리 이 시국이 타개되어야 된다는 것에 책임감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계 내에서도 사건을 해결하고 또 사후 대책하는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논란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이 시국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과 지금 상황으로서는 민심을 받들고 대의적인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라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정치에는 어떠한 정확한 정답은 없지만 이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민심은 딱 하나죠. 그냥 하루 빨리 내려오라. 즉각 물러나라. 하루라도 국정을 더 계속한다는 것은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허용할 수 없다. 지금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치권의 생각도 마찬가지고요. 제 생각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퇴진하지 않는다면 강제적으로 퇴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 탄핵이라든지 발의 시기 같은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논란들을 하는 거죠. 그러나 국민들의 민심이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제 정치권도 곧바로 하나로 방안들이 모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핵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밟아나가는 것, 그것이 이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결국 탄핵은 될 것인데, 그러면 그때까지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 얻는 것이 뭐겠습니까?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지금 끌고 있는 것이거든요. 국가가 어떻게 되든 국민이 어떻게 되든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이익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당장 사법 처리가 되지 않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시간을 끄는 것인데, 그렇게 시간을 끌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탄핵당하게 되면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게나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 됩니다. 그러니 박근혜 대통령이 하루 빨리 탄핵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이렇게 물러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나 박근혜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나 가장 바람직한 길인 것이죠. 지금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촛불 민심과 지금 야당이나 또 제가 걸어가는 길이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학년 서수연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촛불 집회는 바람이 불면 금방 꺼지기 마련이다라는 말씀을 듣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던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사실 촛불 집회라는 약간 비조직적일 수 있고 한시적일 수 있다라고 정치학에서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대안은 탄핵 소추에 있어서도 그렇게 경제적으로 정말 합리적인 선택은 될 수 없다라고 많은 정치학자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탄핵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조직적인 대안으로서 우리의 대리인이자 대표자인 정치인분들께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탄핵이 된 후에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정치인분들께서 해줄 수 있는 조직적인 대안은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촛불은 이 바람이 불면 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불길로 활활 타오를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다만 그 김진태 의원이 한 가지 진실은 말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끈질겨야 한다는 것, 우리가 지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예, 그 진실 하나는 김진태 의원이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날 때까지 매일 촛불 집회를 하고 또 주말마다 더 대규모의 촛불 집회를 해나갈 것입니다. 저는 뭐 날씨가 더 추워진다고 해서 결코 멈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 프로그램만으로는 우리 국민들도 나름 지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우리 대학생들이 지금 시작한, 숙명여대가 처음 시작한 동맹휴, 이런 것도 좋은 프로그램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촛불 집회를 통한 항쟁을 좀 더 조직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비상시국회의 같은 구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상시국회의는 정치권이 주도해 나간다면 이것은 또 마치 정쟁처럼 그렇게 이제 비칠 수가 있어서 순수성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시민사회가 주도하고 또 정치권이 뒷받침에 들어가는 그런 그 방법이 필요하다 보고요. 그러면 비상시국회의에서 촛불 집회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대통령 하야를 압박에 들어가는 수단들이 저는 강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법무장관 그리고 또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퇴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죠. 뭐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우선 법무장관은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지휘한 수사, 자신이 행정권의 수반이고 그 행정권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검찰의 작용에 대해서 대통령 스스로가 부정을 했어요. 그러니 법무장관은 사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법무장관뿐만 아니라 다른 장관 또 국무총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이 비록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되긴 했지만 대통령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국민 모두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공직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을 위해서 충성할 것이냐, 안 그러면 국민들의 요구를 받들어서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것이냐, 역시 또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국민들이 국무총리 이하 다른 장관들에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사임을 요구하고 대통령이 사임을 받으지 않을 경우에는 다집단적으로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오늘 김무성 대표가 전 대표가 대선 출마 이제 포기하고 탄핵의 길에 앞장서겠다라고 한 거 봤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새누리당이 밟아야 하는 속죄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새누리당이 그런 국민들에게 속죄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공공으로서 책임을 함께 져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탄핵 의결에 동참하고 그 다음에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퇴진 투쟁에도 동참하라고 그렇게 국민들이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시민 불복종 운동을 비롯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저는 이 아까 비상시국회를 통해서 강구해 나가고 거기에 국민들이 함께 참여해 나간다면 그러면 우리가 더 지치지 않고 끈질기게 대통령이 하야할 때까지 투쟁을 계속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숙명여대 48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윤보영이라고 합니다. 혹시 잘 안 들리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상 숙명여대는 오는 25일 금요일에 동맹유업을 처음 선포하면서 동맹유업에 들어가는 첫 대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방금 전 대표님께서 동맹유업은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은 타 대학에 동참하는 동료의 말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맹휴업은 우리 대학생들이 길거리에 나오지 않고도 집단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다른 많은 대학에도 이렇게 확산되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대학생들이 매일 열리는 또는 주말마다 더 크게 열리는 그런 촛불 집회에도 또 참여해 주기를 바라지만 또 그와 한편으로 대학생다운 방식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또 발언하실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학부 13학번 김재경이라고 합니다. 의원님께서 저희에게 동맹휴업을 독려를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학생들은 지금 너희들은 공부를 할 때가 아니냐, 왜 시위 현장으로 나아가냐, 이런 비판을 받곤 합니다. 이런 학생들이 그런 비판을 받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논박이 무엇이 있는지 실제로 네, 의원님께서는 물론 경희대학교 재학 시절에 사법시험 합격으로 그것을 증명하셨지만 저는 사법시험을 합격할 능력까지는 되지 않기 때문에 능력으로 증명하는 것이 어려워서 감히 의원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이 자본주의 거의 정글 경제라고 표현하는 이 경쟁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러면 개인적으로 열심히 공부도 해야죠. 또 학교 공부만 가지고도 부족하니까 스펙 이걸 찾는데도 많은 노력과 비용을 또 들이게 되고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면 당연히 그 노력에 따르는 보상이 따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아무리 성실하게 노력해도 정직하게 또
이렇게 노력을 해도 그 노력에 따르는 보상이, 정당한 보상이 지금 따르지 않고 있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대학에 가기 위해서, 입학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정말 피나게 공부해야 되고, 대학에서 학점 따기 위해서도 또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스펙 찾기 위해서 또 부모님들에게 또 기대해야 되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학교 제대로 가지 않아도 학교가 졸업이 되고 좋은 대학에 그냥 입학이 되고 그 학점은 그냥 받고 심지어 뭐 대학 교수가 다 대신 챙겨주기도 하고, 이런 그 불공정한 세상, 그러면 기회는 늘 금수저들에게만 있고 우리 흙수저들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는 거죠. 금수저, 흙수저가 따로 없는 그런 세상을 먼저 만들고 나야 그 위에서 우리가 노력할 때 그 노력에 따르는 정당한 보상이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그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을 위한 아까 비전도 잠시 아까 질문이 좀 있었는데요. 저는 결국 핵심은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아주 잘못된 미신 속에 있었어요. 첫째는 작은 정부가 좋은 것이다. 공공부문은 억제해야 되는 거다. 둘째로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근데 그렇습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 지금 나라에서 가장 큰 고용주가 정부며 공공부문이거든요. 공공부문이 얼마든지 일자리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특히 민간 분야에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정부가 솔선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죠. 서양에서도 유럽에서도 200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일자리의 90%는 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졌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취업 못해, 결혼 못해, 출산 못해. 그래서 세계 최저의 출산율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 대한민국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대한민국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소비가 줄고 세수가 줄어드니까 경제가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좀 더 지나면 대한민국의 총인구가 줄어든, 나라 건강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비상사태라고 생각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정부가 어떻게 무슨 재원으로 일자리 만드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4대강 사업에 정부 공식 예산만 22조, 수자원 공사까지 합치면 32조 정도 국가 재정을 투입했는데 32조면 어떤지 압니까? 연봉 3,200만 원짜리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 돈 같으면 연봉 3,200만 원짜리 일자리 100만 개 만드는 겁니다. 정부가 우선순위의 문제지 얼마든지 일자리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소방관 태부족하잖아요. 소방관들 그 순직 사고 이런 거 날 때마다 다 보죠. 소방관이 얼마나 그 인원이 적어서, 지난번에 소방관의 그 순직 사고도 이분은 구급 담당이었는데 인원이 없으니까 구조 활동에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 아닙니까? 경찰관도 태부족하죠. 이런 안전에 관한 업무들, 여러 가지 공공 서비스 일자리가 태부족하거든요. 공공 부분에서 저는 일자리를 적어도 한 35만 개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해마다 이렇게 되풀이한다면 국가 재정이 감당하기 어렵겠죠. 그러나 몇 년 지나면 2020년 초 정도만 되면 우리 젊은 사람들 숫자가 확 줄어들어요. 왜 확 줄어드는가 하면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6.25 전쟁 이후에 베이비 부머 그 세대들의 자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가장 많은 때예요.
몇 년만 지나면 젊은 사람들 자리가 젊은 사람들 숫자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방금 이런 식의 대책을 계속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몇 년 정도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면 우리 젊은 사람들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어요. 또 하나가 공평한 기회, 평등한 기회를 가지는 거죠. 제가 지난번 대선 때도 공약을 했었는데 브라인드 채용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취업할 때 이력서에 사진, 학력, 출신지, 스펙 이런 거 기재하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오로지 실력만 가지고 선발되게끔 하는 거죠. 과거에 KBS에 정연주 참여정부 때 정연주 사장 시절에 방금 말한 브라인드 채용제를 한 2, 3년간 실시해 본 적이 있는데 KBS의 아나운서와 PD, 기자 채용하는 그 선발이에요. 그 브라인드 채용제 하기 전에는 70~80%가 이른바 스카이 대학 출신들이다. 그런데 그런 학력, 경력 이런 것을 다 가리고 오로지 실력으로만 채용하는 브라인드 채용제를 실시하니까 스카이 대학 출신자들이 거꾸로 한 20~30% 정도로 줄어들고 나머지 70~80%가 일반 대학, 지방대학 출신들로 채워졌어요. 심지어는 전남대학이 가장 많이 합격한 해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똑같은 공정한 기회, 스카이 대학이 아니라고 밀리고 여학생이라고 차별받고 이러지 않는 세상 바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세상 먼저를 만들어 놓고 난 후에 우리가 노력해서 노력에 따른 그런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선은 먼저 그런 젊은 사람들에게 많은 일자리와 기회가 주어주는 세상 그리고 또 평등한 기회를 누리는 세상 대천에서 용돈하는 세상 이런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님께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뭐 기자님들께서도 많은 질문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숙명여자대학교 학우분들 두 분만 더 발언 들어보고 기자분들의 발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기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여성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 살고 싶은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조혜진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에 대해서 떨려서 그들의 비리에 집중하지 않고 야당 내에서도 그들의 성별과 젠더에 집중하여 저작거리 아녀자 그리고 국민당의 모 의원님은 100년 안에 대통령은 꿈도 꾸지 말라 그리고 강남의 무숙년 이런 식으로 젠더에 그 집중을 맞춰서 비난을 하는 이런 잘못된 비판들이 진보 진영 내에서 아주 많았는데요. 이는 진보 진영 내에 마초적인 그 마초적인 죄송합니다. 이는 진보 진영 내에서 마초적인 구조 때문에 마초적으로 맞춰진 구조 때문에 이런 발언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쭙고 싶고요. 또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표 전 죄송합니다. 어떻게 문재인 의원님께서 혹시라도 대선에 출마하셔서 대통령이 되신다면은 우리나라의 양성평등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내놓고 싶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떨려서. 예, 제 딸이
뭐 저에게 이제 전화를 해서 정말 여자로 태어난 게 이렇게 쪽팔리는 것은 처음이다.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여성의 문제가 아니죠.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 대통령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그 전에도 이런 뭐 국정농단 사건들이 있어 왔죠. 그런데 그 전에는 대체로 대통령 주변 사람들에 의한 호가호위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대통령 자신이 그 주범이었던 거죠. 이게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 폐단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헌법 뭐 고쳐야 될 제목이 많긴 하지만 헌법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헌법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고 그렇게 딱 규정하고 있고요. 제왕적 대통령제 규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었습니까? 오히려 대통령의 힘이 없어서 하고 싶은 개혁도 제대로 못해. 그랬었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처럼 군림했던 것은 그 앞에 이명박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으로 군림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을 사사롭게 운영하고 또 국가 권력을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아왔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왜 그런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선출했고 또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식의 국정농단 그다음에 국가 권력을 사익을 추구하는 대로 삼는데도 맞으면 지지받아 봤냐? 그것은 결국은 그 사람들로 대표되는 우리 그 보수적이고 극우적인 정치 권력과 검찰과 언론과 이런 또 재벌 대기업들 간에 마지막 특권 카르텔 이게 아주 강고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늘 권력이 오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것이지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 거죠. 이명박 대통령하고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이런 특권 카르텔을 우리가 깨야 되는 거죠. 국민들이 저는 드디어 이제는 그 점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참을 수가 없어서 이게 나라냐라고 통탄하면서 지금 나서는 거예요. 이런 모든 특권들, 반칙들 다 이제 없는 세상 만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이 양성평등 부분은 우리가 뭐 가장 많은 노력을 해야 될 대목 가운데 하나인데요. 저는 실제로 많은 어떤 정책들을 통해서도 노력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성들의 어떤 사회 진출, 정치적 역할 이런 것 통해서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참여정부 때 가장 여성 장관이 많았잖아요. 그냥 과거에는 여성 장관이 뭐 보건복지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여성부 장관을 했는데 참여정부 때는 처음으로 법무부 장관 이런 과거에는 남성들의 전유물 같은 장관도 했죠. 유럽이라든지 남미만 가더라도 국방부 장관도 여성들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여정부 때 최초의 여성 총리 배출했죠. 또 참여정부 때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관 배출했죠. 참여정부 때 최초의 여성 대법관 또 두 분 배출했죠. 아마 그 당시에 한나라당의 반대가 없었으면 최초의 헌법재판소장도 아마 여성이 됐을 겁니다.
이렇게 그 여성들이 각 분야에 활발하게 진출해서 남성들에 비해서 아무런 말하자면 역량상의 부족함이 없다.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빨리빨리 인식시켜 나가는 것이 저는 이게 양성평등의 길을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해요. 말하자면 유리천정을 깨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뭐 이제 문재인 전 대표님께서 저희 뭐 여대에 오셔가지고 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 발언 듣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전 대표님을 향한 숙대 학생들의 사랑이 조금 엄청나다고 이게 들은 게 있는데 이제 혹시 학우분들 중에서 문재인 전 대표님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문재인이라는 성함 3글자로 삼행시 한 두 분만 듣고 싶거든요. 혹시 지금 있으실까요? 갑자기? 네, 삼행시 혹시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삼행시. 매체 일단 발언 꼭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삼행시 하시고 발언까지 하시고 싶으시다고 하시는데 다들 이제 동의하시면 삼행시 하시고 바로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건방질 수 있는데 문 띄워주시면 준비됐습니다. 문재인 제일 좋아. 인간적이야. 지금 제 발언 저는 여쭤보고 싶은 건 아니고 꼭 뵈면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있어서 오늘도 이름이 많이 나왔지만 우리 이명박근혜 정부 9년 집권 동안 가장 지금 특히 이 시국에 그리워하고 있는 사람이 한 분 계시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그 무현 두 도시 이야기라는 영화가 지금 벌써 15만 명이라는 누적 관객 수를 찍고 역대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 흥행 4위라는 그 정도 성적을 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많이 그리워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노무현 정신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는데 참여정부 집권 시절에 제가 6살에서 10살이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잘 몰라요. 지금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제 기억에 저한테 있어서 이 대한민국에서 제 첫 번째 대통령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애정이 정말 깊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됐냐면 제가 중학생 때 처음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문을 어쩌다 읽게 됐어요. 그게 그 대선 후보 수락 연설문이었는데 조선왕조 600년 이래로 우리가 한 번도 그 부당한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싸워보지 못했다. 이 역사를 이제 한번 바꿔보자. 이런 연설문을 읽고 제가 그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게 노무현 정신이라면 난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는 노무현 키즈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어렴풋이 알았지만 지금 이런 9년 동안 제 10대랑 20대 초반을 이런 나라에서 살면서 노무현 정신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인간 노무현을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불의에 당당히 맞서고 정의롭게 살고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그런 게 노무현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문 전 대표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지만 저보다 훨씬 잘 아시지만 앞으로 뭐 꼭 대선이든 어떤 길을 가시든 그걸 계속 잊지 않고 그렇게 용약 매진해 주셨으면 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이야기만 나와도 몸서리 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언론이나 기득권층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친노 프레임이라는 거, 전 솔직히 친노 패권 프레임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특히 선거철마다 나오는 그런 프레임을 들을 때마다
불의에 당당히 맞서서 정의롭게 사는 게 친노라면 나는 친노다. 그리고 나는 그런 친노, 정말 진정한 친노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그 김수환 추기경님과 함께 국민들로부터 아주 존경받던 강원용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강 목사님이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말하자면 초대 대통령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 전까지는 다들 맞아요. 이제 권위주의적인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 대통령 주변의 또 대통령 자신의 권위주의를 다 벗어던진 맞아면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었다. 이제 그런 이제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뭐 많은 핍박을 받았죠. 그 당시 기득권 세력들로부터 대통령 재임 중에도 많은 공격을 받았고요. 또 대통령 퇴임하고 난 이후에도 많은 핍박을 받다가 끝내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왜 그런 핍박을 받았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혹시 역사학자 이덕일 선생님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노론의 나라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도 대한민국은 노론이 지배하는 나라다. 이제 하자면 우리 조선시대 말에 세도 정치로 나라를 망쳤던 그 노론 세력이 그 이후에 친일 세력으로 이어지고 또 해방 후에는 그 사람들이 독재 세력으로 이어져서 맞아 지금도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조금 이제 과장된 점도 있겠죠. 어쨌든 오랫동안 이렇게 친일과 그 다음에 독재로 좀 내려오는 어떤 그 기득권 세력들 거기에 맞섰기 때문에 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핍박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 기득권 구조를 깨뜨리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고요. 과거에 노무현은 외로웠지만 지금은 온 국민이 촛불 민심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때 다 잘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권위주의를 없앤다든지 정치 개혁을 통해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확립한다든지 국가 권력기관들에 대해서 정치적 독립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었다든지 이런 많은 성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어떤 사회경제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 양극화, 비정규직의 문제 이런 문제들은 해결하는데 부족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 점은 우리에게 큰 반성거리로 그렇게 남아 있고요. 이제 그때 못했던 그 부분까지도 이제 우리가 제대로 해내야겠다라는 그런 아주 굳은 다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숙명여자대학교 학우분들의 발언을 모두 다 들어봤는데요. 혹시 이제 문재인 전 대표님께 질문을 원하시는 기자님들이 많이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학보사님이신 걸로 아는데, 네, 말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프랑스 언어 문화학과에 재학 중인 김민지라고 합니다. 네, 제가
사실 여성에 대한 질문을 준비했었는데 앞에서 너무 잘 그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셔서 이건 넘어가고 저는 비폭력 시위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10월 말부터 일어난 촛불 시위에 모두 다 참가를 하였는데요.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인가 집에 와서 뉴스를 봤는데 100만 촛불이 모였는데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자마자 굉장히 무력해졌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시간을 내서 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나섰던 것은 무엇인가? 정말 비폭력 시위가 아니라면 폭력적인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님의 전 대표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태에서 가장 분노했던 점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에 이익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합병에 찬성해서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저는 6,030원 받으면서 거기에서도 국민연금을 떼서 냈는데 그게 결국은 저보다 한 살 많으신 분의 말을 사는 데 갔다는 의혹을 감출 수 없는 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사실 근데 지금 문제가 박근혜 씨, 최순실 씨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재벌의 문제. 사실 여기 많은 언론사분들이 오셨지만 언론도 공범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는 비폭력 시위에 가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국민연금과 같은 비리를 국회 측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오히려 평화적인 방법, 평화적인 집회 시위가 오히려 더 세상을 제대로 바꿀 수 있다라는 아주 생생한 신뢰를 보여준 게 우리 남아공 만델라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 앞에 인도의 간디도 보여주었고요. 실제로 집회 시위는 우리 주권자인 국민들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이지 경찰하고 부딪혀서 충돌을 하기 위해서 집회 시위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평화적인 그런 집회 시위, 그 다음에 또 5분 촛불 집회의 자발성, 순수성 이런 것이 국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훨씬 많은 국민들이 동참하는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온 가족이 함께 놀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과거처럼 화염병이 난무하는 그런 집회라면 우리 젊은 어머니들이 아이를 데리고 또는 유모차를 끌고 그 집회 대회에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요. 달라지지 않았지 않냐. 단숨에 달라지지 않을 수는 있죠. 그러나 결국은 그렇게 표출되는 민심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장 달라진 것도 많잖아요. 검찰 수사 발표 좀 달라졌잖아요. 촛불 집회 없었으면 검찰이 그만큼이라도 했겠습니까? 그저 꼬리 자르기로 넘어가기가 십상이지 않았나요? 그러나 검찰도 이제는 촛불 민심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이라도 간 거예요. 다 아니죠. 아마 앞으로 특검까지 가게 되면 저는 뇌물죄도 규명될 거고 세월호 7시간도 규명될 거고 훨씬 더 많은 문제 사실들이 저는 드러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방금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간의 합병 거기에 국민연금이 찬성 의결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최순실이라는 그 여인의 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자체가 이번에 재벌 그룹들이 돈을 낸 것이 마냥 피해자가 아니고 마냥 뇌물을 준 하나의 공범관계였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많은 그 재벌 대기업들이 미르재단 또는 K스포츠 두 재단에 수백억의 돈을 내고 또 최순실
이라는 여인에게 개인적으로도 또 막대한 돈을 내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은 재벌이 말하자면 약자 입장에서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서로 이익을 주고받기 위한 하나의 공분관계였고 뇌물 주고받기였다. 여기까지 규명해 가야 저는 이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번 일을 겪으면서 갖고 있는 그 불안 가운데 우리 국가적인 혼란에 대한 그런 걱정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야말로 조금 낱낱이 규명돼야 되겠다. 과거에 늘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대로 무슨 밝혀지지 않고 또 유야무야 어영부영 이렇게 넘어가는, 또 그렇게나 되지 않을까, 이런 그 불안들이 분노 밑에 많이 깔려 있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제대로 다 규명해내야 되는데, 그 규명해내는 일을 하는 주체는 검찰이고 특검이고 국정조사지만 그 동력, 그 힘은, 밝혀낼 수 있는 힘은 국민들이 촛불로 제공을 해 주시는 거예요. 평화적인 시위가 세상을 바꾼다, 그렇게 믿으셔도 됩니다. 저는 굳이 차벽 넘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차벽 넘는다고 이것이 뭐 달라지겠습니까? 예, 우리가 광화문에서 오히려 편하게 문화적으로 가족과 함께 축제처럼 그렇게 하면서 의사표시를 하는데 지치지 않고만 해준다면, 끈질기게만 해준다면 우리 국민이 반드시 이깁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저 삼행시 생각해놓고 있는데 빠르게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시간이 없으면 해도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빠르게 진행할 것 같으니까 눈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문학 작품을 보면은 세상이 어려울 때마다 꼭 재주 있고 재능 있는 죄인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인간이 먼저인,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 전 대표님, 당신을 지지합니다. 좋아요. 네, 오늘은 저희 숙명여자대학교 학우분들의 생각과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님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숙명여자대학교 학우들은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가고 있고, 이번 주 금요일은 또 동맹휴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리고 여기에 모여있는 저희 학생들에게 혹시 한마디, 따뜻한 한마디 부탁드려도 괜찮을지 여쭤봅니다. 하여튼 이렇게 저는 오늘 여기 오면 좀 쓴소리를 많이 들을 것이라고 좀 각오를 했거든요. 도대체 국민들은 이렇게 촛불 들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정치권은 뭐 하냐? 야당은 뭐 하냐? 문재인 당신은 뭐 하고 있냐? 저는 이런 좀 야단도 맞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들 따뜻하게 그렇게 말씀들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이 없지 않을 텐데 그래도 오늘은 좀 더 잘하라, 그런 이제 격려하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만약에 이 희망이 없다면,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저출산 했죠. 이게 젊은 사람들의 문제만 아니잖아요.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없고 일자리가 없으니 결국 저출산해서 나라의 건강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또요, 어르신들이 확 늘어나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데 어르신들은 누가 부양합니까? 또 당장 우리 또 젊은 사람들이 부모들이 고생해서 자식을 대학을 보내고 졸업시켜도 나와서 취업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부모 세대들이 다시 돈벌이에 나서게 되는데,
원래 있던 그 같은 그런 수준의 직장에 돌아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허들의 비정규직 일자리 하게 되거나 안 그러면 식당이나 뭐 열게 되거나 그런 고생들 하잖아요.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계획 없는 것은 바로 부모 세대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깊은 절망들 해결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런 세상 만드는 것은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미래가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일이거든요. 저는 이번이 정말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위기라는 것이 뒤집으면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늘이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동안 국민들이 좋은 세상 꿈꾸면서 전 범국민적으로 일어섰던 일이 우리 건국 이후에 두 번 있었거든요. 첫 번째가 4.19 혁명. 국민들이 다들 일어서서 이승만 대통령 하야시키고 자유당 독재 정권 무너뜨렸죠. 그런데 그 이후에 집권한 민주당 정부가 실패하는 바람에 4.19 혁명이 열매를 맺지 못한 채 5.16 군사 쿠데타를 불러일으키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랜 군부 독재 정권에 우리 국민들 고통받게 됐고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했고 그 이후에 6월 항쟁 또 온 국민들이 전국에서 그렇게 다 들고 일어나서 정말로 뭐 체류탄 맞으면서 또 백골단에 맞서면서 그렇게 싸워서 전두환 50 군부 독재 정권 무너뜨렸죠. 대통령 직선제 쟁취해냈고요. 그런데 그 뒤에 선거에서 민주정부를 수립하지 못하고 다시 선거를 통해서 군부 정권을 출범시켜주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6월 항쟁의 열매를 또 맺지 못한 겁니다. 그때 만약에 곧바로 민주정부가 출입되었다면 아마 그때까지 있었던 독재, 그 다음에 또 독재로 이어졌던 그 앞에 우리가 미처 해방 이후에 청산하지 못했던 친일의 역사까지도 저는 대청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6월 항쟁의 그 아주 혁명적인 그 열기들을 민주정부가 담아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아주 아까운 청산의 기회를 우리가 놓쳐봤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정말 두 번 다시 오기 힘든 기회를 우리가 맞이한 거예요. 지금 어렵지만 우리가 이 위기를 제대로 잘 넘겨내면 단지 박근혜 대통령을 하야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정말 우리의 그 기득권 세력들이 그동안 만들어왔던 여러 가지 그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그런 과거의 세상들하고 완전히 결별하고 대청산하고 부패도 대청소하고 정말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 정말 공정한 그런 나라 만드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은 어느 정치인이 한 사람이 할 수 있다거나 또는 한 정당이 할 수 있다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국민이 함께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역시 그 중심에 우리 대학생들을 비롯한 정의감 넘치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그 중심에 서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함께 그런 세상 만들어 나갑시다.
네, 추운 날씨에도 와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문재인 대표님의 시국대화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의미를 깨우치고 좀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들과 문재인이 함께하는 시국대화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숙명여자대학교 48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김성은입니다. 오늘은 날이 많이 포근했던 이틀 전과 달리 기온차가 굉장히 심해서 유독 추위를 견디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추위에도 불구하고 현 시국에 관해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러 와주신 문재인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먼저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숙명여대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몇 년 전에 지금은 이제 재단이 분리됐는데요. 그전에는 숙명여대가 숙명여중여고하고 같은 재단이었거든요. 제 아내가 숙명여중여고 출신이어서 제가 이 숙명이라는 이름에 아주 친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온 국민들 분노가 대단하죠. 그런 가운데 우리 젊은 사람들 분노가 특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나라냐, 그런 통탄이 절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기 숙명여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동맹휴업 결정했잖아요. 그래서 동맹휴업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또 그게 지금 전국 대학에 어떻게 퍼져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하는 이야기도 듣고 싶고, 또 우리 학생들이 정치권에 바라는 이야기 또 듣고 싶어서 오늘 이 방문을 했거든요. 편하게들 말씀해 주시고, 우선 먼저 누군가 우리 카메라 있는 가운데 그 동맹휴업의 취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숙명여자대학교는 지난 21일 월요일에 동맹휴업을 결의했습니다. 얼마 전 박근혜는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변하고 대통령직을 고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처참히 무시하고 민심에 등 돌리겠다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소통도 되지 않는 그에게 우리는 더욱더 엄중히 경고해야 합니다. 각계각층에서 규탄을 외친 지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청와대에는 국민의 분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봅니다. 민심을 철저히 짓밟으며 국민의 촛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무능한 대통령은 단지 비선실세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던 것은 아니었을지 한탄스럽습니다. 우리 숙명여자대학교는 25일 금요일에 동맹휴업을 진행 및 선포합니다. 일각에서는 학생의 본분인 학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학생이기 전에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국가의 비민주적이고 비극적인 국정 운영에 대해 더 이상 참을 수 없기에 동맹휴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4,763명이라는 적지 않은 수의 학생들의 투표로 결의된 동맹휴업은 우리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 위기의 순간이 닥쳐올 때마다 국민의 힘으로 그리고 대학 청년들의 힘으로 난관을 헤쳐나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오늘 진행되는 시국대화는 우리 숙명여자대학교 학우들이 갖고 있는 현 시국에 대한 생각과 앞으로의 우리 대한민국이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정말 국가적인 위기 상황인데요. 그래도 촛불 집회를 보면서 또 우리 이 대학생들 비롯한 젊은 사람들의 참여들을 보면서 저는 또 새롭게 많은 좀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선 첫째로 전 국민이 분노하면서 일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정말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드는데 저는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또 하나는 이 촛불 집회가 정말 많은 시민들이 100만 시민들이 전국적으로는 수백만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고 또 그 바탕에는 엄청난 분노가 깔려 있는데도 또 대단히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들을 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국민들에게 더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또 전 세계에 감동을 주고 있거든요. 대통령은 전 세계의 비웃음거리가 됐지만 전 세계의 부끄러움이 됐지만 우리 국민들은 정말 전 세계가 감동하는 그런 자랑거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평화적이고 문화적이고 성숙한 집회 시위가 과거에 우리가 화염병으로 경찰과 맞섰던 그런 시위보다 저는 훨씬 더 우리 세상을 크게 바꾸들이 매일 열리는 또는 주말마다 더 크게 열리는 그런 촛불 집회에도 또 참여해 주기를 바라지만 또 그 한편으로 대학생다운 방식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또 발언하실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학부 13학번 김재경이라고 합니다. 의원님께서 저희에게 동맹휴업을 독려를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학생들은 지금 너희들은 공부를 할 때가 아니냐, 왜 시위 현장으로 나아가냐, 이런 비판을 받곤 합니다. 이런 학생들이 그런 비판을 받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논박이 무엇이 있는지 실제로 의원님께서는 물론 경희대학교 재학 시절에 사법시험 합격으로 그것을 증명하셨지만 저는 사법시험을 합격할 능력까지는 되지 않기 때문에 능력으로 증명하는 것이 어려워서 감히 의원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이 자본주의 거의 정글 경제라고 표현하는 이 경쟁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러면 개인적으로 열심히 공부도 해야죠. 또 학교 공부만 가지고도 부족하니까 스펙 이걸 찾는데도 많은 노력과 비용을 또 들이게 되고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면 당연히 그 노력에 따르는 보상이 따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아무리 성실하게 노력해도 정직하게 또 이렇게 노력을 해도
그 노력에 따르는 보상이, 정당한 보상이 지금 따르지 않고 있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대학에 가기 위해서, 입학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정말 피나게 공부해야 되고, 대학에서 학점 따기 위해서도 또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스펙 쌓기 위해서 또 부모님들에게 또 기대해야 되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학교 제대로 가지 않아도 학교가 졸업이 되고 좋은 대학에 그냥 입학이 되고 그 학점은 그냥 받고 심지어 뭐 대학 교수가 다 대신 챙겨주기도 하고, 이런 그 불공정한 세상, 그러면 기회는 늘 금수저들에게만 있고 우리 흙수저들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는 거죠. 금수저, 흙수저가 따로 없는 그런 세상을 먼저 만들고 나야 그 위에서 우리가 노력할 때 그 노력에 따르는 정당한 보상이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그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을 위한 아까 비전도 잠시 아까 질문이 좀 있었는데요. 저는 결국 핵심은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아주 잘못된 미신 속에 있었어요. 첫째는 작은 정부가 좋은 것이다. 공공부문은 억제해야 되는 거다. 둘째로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근데 그렇습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 지금 나라에서 가장 큰 고용주가 정부며 공공부문이거든요. 공공부문이 얼마든지 일자리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특히 민간 분야에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정부가 솔선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죠. 서양에서도 유럽에서도 200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일자리의 90%는 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졌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취업 못해, 결혼 못해, 출산 못해. 그래서 세계 최저의 출산율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 대한민국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대한민국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소비가 줄고 세수가 줄어드니까 경제가 현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좀 더 지나면 대한민국의 총인구가 줄어든, 나라 건강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비상사태라고 생각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 정부가 어떻게 무슨 재원으로 일자리 만드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4대강 사업에 정부 공식 예산만 22조, 수자원 공사까지 합치면 32조 정도 국가 재정을 투입했는데 32조면 어떤지 압니까? 연봉 3,200만 원짜리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 돈 같으면 연봉 3,200만 원짜리 일자리 100만 개 만드는 겁니다. 정부가 우선순위의 문제지 얼마든지 일자리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소방관 폐부족 하잖아요. 소방관들 그 순직 사고 이런 거 할 때마다 다 보죠. 소방관이 얼마나 그 인원이 적어서, 지난번에 소방관의 그 순직 사고도 이분은 구급 담당이었는데 인원이 없으니까 구조 활동에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 아닙니까? 경찰관도 퇴부족하죠. 이런 안전에 관한 업무들, 여러 가지 공공 서비스 일자리가 퇴부족하거든요. 공공 부분에서 저는 일자리를 적어도 한 35만 개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해마다 이렇게 되풀이한다면 국가 재정이 감당하기 어렵겠죠. 그러나 몇 년 지나면
2020년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촛불 집회는 바람이 불면 금방 꺼지기 마련이다라는 말씀을 듣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던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사실 촛불 집회라는 약간 비조직적일 수 있고 한시적일 수 있다라고 정치학에서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대안은 탄핵 소추에 있어서도 그렇게 경제적으로 정말 합리적인 선택은 될 수 없다라고 많은 정치학자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탄핵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조직적인 대안으로서 우리의 대리인이자 대표자인 정치인분들께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탄핵이 된 후에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정치인분들께서 해줄 수 있는 조직적인 대안은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촛불은 이 바람이 불면 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불길로 활활 타오를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다만 그 김진태 의원이 한 가지 진실은 말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끈질겨야 한다는 것, 우리가 지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예, 그 진실 하나는 김진태 의원이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날 때까지 매일 촛불 집회를 하고 또 주말마다 더 대규모의 촛불 집회를 해나갈 것입니다. 저는 뭐 날씨가 더 추워진다고 해서 결코 멈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 프로그램만으로는 우리 국민들도 좀 지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우리 대학생들이 지금 시작한, 숙명여대가 처음 시작한 동맹휴, 이런 것도 좋은 프로그램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촛불 집회를 통한 항쟁을 좀 더 조직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비상시국회의 같은 구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상시국회의는 정치권이 주도해 나간다면 이것은 또 마치 정쟁처럼 그렇게 이제 비칠 수가 있어서 순수성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시민사회가 주도하고 또 정치권이 뒷받침에 들어가는 그런 그 방법이 필요하다 보고요. 그러면 비상시국회의에서 촛불 집회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대통령 하야를 압박에 들어가는 수단들이 저는 강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법무장관 그리고 또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퇴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죠. 뭐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우선 법무장관은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지휘한 수사, 자신이 행정권의 수반이고 그 행정권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검찰의 작용에 대해서 대통령 스스로가 부정을 했어요. 그러니 법무장관은 사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법무장관뿐만 아니라 다른 장관 또 국무총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이 비록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되긴 했지만 대통령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국민 모두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공직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을 위해서 충성할 것이냐, 안 그러면 국민들의 요구를 받들어서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것이냐, 역시 또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국민들이 국무총리 이하 다른 장관들에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사임을 요구하고 대통령이 사임을 받으려지 않을 경우에는 다 집단적으로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오늘 김무성 대표가, 전 대표가 대선 출마 이제 포기하고 탄핵의 길에 앞장서겠다라고 한 거 봤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새누리당이 밟아야 하는 속죄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새누리당이 그런 국민들에게 속죄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공범으로서 책임을 함께 져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탄핵 의결에 동참하고, 그 다음에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퇴진 투쟁에도 동참하라고 그렇게 국민들이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시민 불복종 운동을 비롯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저는 이 아까 비상시국회를 통해서 강구해 나가고, 거기에 국민들이 함께 참여해 나간다면, 그러면 우리가 더 지치지 않고 끈질기게 대통령이 하야할 때까지 투쟁을 계속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숙명여대 48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윤보영이라고 합니다. 혹시 잘 안 들리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상 숙명여대는 오는 25일 금요일에 동맹유업을 처음 선포하면서 동맹유업에 들어가는 첫 대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방금 전 대표님께서 동맹유업은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은 타 대학에 동참하는 동료의 말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맹유업은 우리 대학생들이 길거리에 나오지 않고도 집단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다른 많은 대학에도 이렇게 확산되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대학생과 함께 전면적인 퇴진 투쟁에 나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스스로 퇴진하고 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적인 퇴진 방법인 지금 탄핵의 길로 나선 것입니다. 이제는 야3당이 탄핵 발의에 대해서 조금도 저는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야3당의 합동 총을 열어서 야당 의원들 전원이 함께 탄핵 발의안에 서명하고, 또 이어서 새누리당 의원들을 상대로도 공개적으로 탄핵 발의에 서명을 받는 그런 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의원이 탄핵 발의에 찬성해서 서명했고 어떤 의원은 거부했는지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누리당의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이율인 국정농단의 공범이잖아요. 그 공범으로서 책임을 지고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침몰을 하는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속죄하는 길을 선택해서 탄핵 발의에 찬성하고 또 탄핵 의결에 또 찬성하느냐, 저는 이 선택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만약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탄핵 발의에 거부한다든지 또 탄핵 의결에 또 거부한다면 우리 유권자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다면 탄핵 의결은 문제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또 그렇게 압도적으로 탄핵이 의결이 되고 또 우리 국민들의 하야를 바라는 민심들이 계속 이렇게 표출되어 나간다면 저는 현재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할 것이라고 확신하거든요. 그런 노력을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 국정 공백에는 혼란은 또 이루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탄핵의 길로만 가는 것은 아니고 법 절차적으로는 탄핵의 길을 밟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께서 끝까지 이렇게 퇴진 투쟁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이전에 스스로
폐진하도록 그렇게 압박을 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들 뭐 저희가 앞장서서 할 테고요. 또 우리 학생들도 함께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김지윤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문재인 전 대표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성인으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하루빨리 이 시국이 타개되어야 된다는 것에 책임감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계 내에서도 사건을 해결하고 또 사후 대책하는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논란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이 시국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과 지금 상황으로서는 민심을 받들고 대의적인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라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정치에는 어떠한 정확한 정답은 없지만 이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뭐 국민들의 민심은 딱 하나죠. 그냥 하루 빨리 내려오라. 즉각 물러나라. 하루라도 국정을 더 계속한다는 것은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허용할 수 없다. 지금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치권의 생각도 마찬가지고요. 제 생각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퇴진하지 않는다면 강제적으로 퇴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 탄핵이라든지 발의 시기 같은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논란들을 하는 거죠. 그러나 국민들의 민심이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제 정치권도 곧바로 하나로 방안들이 모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핵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밟아나가는 것 그것이 이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결국 탄핵은 될 것인데 그러면 그때까지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 얻는 것이 뭐겠습니까?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환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지금 끌고 있는 것이거든요. 국가가 어떻게 되든 국민이 어떻게 되든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이익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당장 사법 처리가 되지 않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시간을 끄는 것인데 그렇게 시간을 끌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탄핵당하게 되면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게나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 됩니다. 그러니 박근혜 대통령이 하루 빨리 탄핵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이렇게 물러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나 박근혜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나 가장 바람직한 길인 것이죠. 지금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촛불 민심과 지금 야당이나 또 제가 걸어가는 길이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학년 서수연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새누리당 김진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가 우리 대학생들을 비롯한 우리 청년 학생들, 특히 또 중고등 학생들까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의 참여인데요. 과거에 그 우리나라는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왔었어요. 일제시대 때 3.1운동, 또 광주 학생의거를 비롯한 학생 독립운동들, 또 해방 후에도 대구의 28 학생의거, 또 3.15의거를 비롯한 또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또 광주
민주항쟁, 6월 항쟁 모두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이끌고 또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끌어 왔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한 몇 년 전부터 이 대학생들의 그 연합단체가 말하자면 용공단체로 몰리기도 하고 또 학생운동이 좀 대중운동과 조금 거리가 생기면서 학생운동이 쇠퇴했고 그동안 학생들의 사회적 발언이라든지 정치적 발언 또는 또 정치적 참여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요즘 학생들이 헬조선이라고 탄식하고 흑수저, 금수저 이렇게 나뉘어지는 불공정한 세상을 한탄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학생들이 그만큼 정치적 참여를 하지 아니한 그 책임도 없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젊은 청년 학생들이 이렇게 나서주는 것은 아마도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보다 공정한 세상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데 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 함께 해주신 우리 숙명여대 학생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끝까지 다들 함께 해주실 겁니까?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또 이제 숙명여자대학교 학우분들의 좋은 말을 듣고 싶은데 발언을 희망하시는 학우분들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인 이다경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너무 떨려서 미리 이렇게 좀 다 아무 말 대잔치 할까봐 써왔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좀 숨을 고르고 제가 달림이라고 제가 불러도 괜찮을까요? 네, 제가 항상 달림이라고 불러왔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진행되던 집회를 바라보면서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탄핵반대 집회를 보시고 거대한 촉구를 받다.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렇게 수준 높은 시민들을 상대로 정치를 하려면 앞으로 누구라도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달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전국에서 수많은 촛불을 보며 대한민국의 희망을 받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도합 10년 동안 버텨올 수 있었던 힘은 이렇듯 성숙한 국민들 덕분이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근혜 정부를 지내며 국민들의 가슴에 무력감과 패배감이 잠식해 있는 것을 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웰빙과 슬로우푸드 같은 말이 유행하던 시대에서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헬조선, M4세대, 금수저, 흑수저와 같은 말이 시대상을 나타내는 단어로 유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저를 포함한 국민들의 마음속에 국가와 정치에 대한 불신, 미래에 대한 회의감과 불안감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 와닿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모든 통치 행위를 저는 악행이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정부가 저지른 악행이 너무 많아 열거하기가 어렵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악행을 집권 여당의 자리에 있음에도 묵과한 새누리당도 정말 치가 떨리게 싫고 동조한 재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달님께 감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국민의 가슴속에 자리 잡은 대한민국에 대한 회의와 불신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달님께서는 어떤 세상을 염원하십니까? 무력감과 패배감이 잠식한 2016년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히 제가 말씀드리건대 저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 정의가 패배하지 않는 세상, 적어도 분하고 서러워 거리로 뛰쳐나오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염원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예, 질문하시면서 답을 다 말씀해 주셨죠. 제가 촛불 집회에 나가면 옆에 계신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차가운 길바닥에 앉지 않아도 되는 세상 만들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퇴진만이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넘어서 정말 우리가 꿈꾸는 그런 우리가 사람 사는 세상, 또 사람이 먼저인 세상,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아까 젊은 사람들이 금수저, 흑수저 이렇게 그 차별을 통탄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미래에 대해서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우선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의 불신 말씀하셨어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사실은 대통령의 헌법이율인 국정농단, 정치가 막았어야 되는 거고 또 정치가 바로잡아야 되는 건데 정치가 그 역할을 못했어요. 그러니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거리로 나서서 직접 민주주의의 방식으로 외치고 계신 거죠. 이렇게 정치가 못한 역할 국민들이 직접 해주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 정말 정치인으로서 부끄럽다는 말씀과 함께 좀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감사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저와 정치권은 촛불 민심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고 이선으로 물러서는 것, 이것이 우선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그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는 촛불 민심